자, 거기 관악파, 그 다음에 살인파 나와 있네요. 자, 15세기에 조선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관악파. 관악파는 다른 말로 하면 홍구파죠. 자, 홍구파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수용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학문들을 수용을 해서 15세기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지만 16세기로 넘어오면 사학파, 즉 다른 말로 살인파죠. 살인파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살인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배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 16세기로 가면 주춤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기는 15세기인 거죠. 자, 여러분 493페이지 보시면은 15세기에 관학파들의 학문, 관학파들이 이제 이때 집권을 하게 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49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한글 창제에 나와 있네요. 자, 조선 전기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거는 아무래도 한글의 보급도 있죠. 그래서 한글 창제와 그다음에 한글의 보급 봅시다. 한글이 창제된 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자,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 정음청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한글을 창제하게 되죠. 한글의 구조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훈민정음 해례에 따르면 자, 상형의 원리와 그다음에 천지인의 어떤 역철학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글을 창제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한글을 만들어만 놓고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돼요. 자,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단 한글을 과연 글씨로서 역할할 수 있는지 책을 써보죠. 자, 그 첫 번째 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로 쓴 국문학 첫 작품으로 만들어진 책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용비어천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윤리서나 병서나 아니면 농서 이런 것들을 한글로 간행하여 보급하기도 하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훈몽자회라는 책을 중종 때 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자를 우리말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리들 채용시험, 즉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 채용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리 채용시험인 리과라고 하는 시험에 훈민정음 시험이 있었다는 건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고 보급되고 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문화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민족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글 관련 서적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의 편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역사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시기를 한번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이 역사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책이 있고요. 자, 건국 초에 만들어진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고려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태조 때 정도전이 편찬한 책이죠. 자, 그 다음에 15세기 중엽에 쓰여진 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되는 책 두 권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죠. 고려사는 문종 때 완성된 책으로 이 책은 세종대왕 때부터 문종 때까지 완성된 책이고요. 이거는 기전체로 쓰여졌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사를 조금 더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한 책이고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성종 때 완성된 책이고요. 뭐 서거정이 완성한 책이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편찬한 책이죠. 자, 동국통감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의 통사라고 하는 것. 통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다 편찬한 책이죠. 그래서 통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통째로 편찬한 거거든요. 자, 단군 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전체를 다 기록한,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기록한 최초의 통사에 해당하는 책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기자를 강조하는 책들이 쓰여지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자실기나 뭐 이런 책들이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책 중에 가장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알아둬야 되는 책은
고려사하고 동국통감 이 두 권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일단 496페이지 고려국사부터 봅시다. 고려국사는 정도전이 쓴 책이에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전이 고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자, 고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조선이란 나라가 세울 수밖에 없었던,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국의 정당성, 정통성을 나타내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고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고려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 조선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 고려에 대해서 좀 폄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고려국사라는 책이고요. 자, 이게 이제 한 5, 60년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50년쯤 돼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고려사에서는 자, 그전에는 고려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고 있죠. 고려가 그렇게 엉망은 아니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고려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고요. 세종대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이 책은 문종 때 완성된 책이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또 특징으로는 기전체 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기전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삼국사기 할 때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기전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편찬하는 거죠. 자, 기전체는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자, 이렇게 역사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걸 기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 중에 기전체로 쓰여진 가장 최초의 책이 삼국사기가 되겠죠. 자, 본기라고 하는 건 왕조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가는 제후의 역사, 그 다음에 지는 제도사, 그 다음에 표는 연표, 그 다음에 열전은 인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한 역사책이 기전체인데, 자, 이 중에서 고려사라고 하는 이 책은 기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고려사니까 고려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고려에 대한 역사를 세가에 집어넣고요. 본기는 기록을 하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삼국사기를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강조했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얘기를 모두 다 어디다 적고 있냐면 본기에 적고 있었다. 우리 그렇게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왕조의 역사를 본기로 적고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모두 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서 말하자면 조선이란 나라가 성리학을 받아들인 나라니까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종주국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제후국 같은 그런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기를 빼고 여기에 고려의 역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가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무리 고려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더라도 고려 말의 역사는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폄하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조선의 정당성을 여전히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왕이나 창왕 같은 그런 고려 거의 말기에 그런 왕들의 역사는 역시 열전에 적고 있죠. 그래서 그런 왕들은 말하자면 왕으로 인정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우왕이나 창왕의 역사는 여기 그나마 여기 제후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돼요? 삼국사기와 기전체로서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역사를 왕조사인 본기에 적고 있지만 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으니 중국을 종주국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본기에 적지 않고 세가로 적고 있고 고려 말은 아무래도 좀 평가절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조선을 건국을 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왕, 창왕, 고려 말기에 있는 그런 왕들은 아예 왕조에 집어넣지도 않고 이제 열전, 인물편에서 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우리나라 삼국사기하고의 또 차이점이 되겠죠. 기전체로서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 전기의 기전체로 쓰여진 책으로는 가장 대표적이다. 알겠죠?
다른 책은 기전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 전기에는 요게 기전체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도 중요하죠. 문종 때 완성됐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사료탐구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범리에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마천의 사기가 중국 역사에서 기전체를 최초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라고 하는 건 이거 기전체로 쓴 거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왔죠. 본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라고 했다. 왜? 명분을 강조했으니까. 즉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 이거 조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문을 통해서도 아 이게 고려사를 나타내는 거구나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고려사 자료, 삼국사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동국통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책은 동국통감. 동국통감은 최초의 통사 역사를 통째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은 단군조선, 끝은 최근이니까 고려 말까지. 이거 조선 초기니까. 자, 그래서 자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를 편년체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훈구와 사림의 그런 사관들, 말하자면 역사 인식들이 모두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이 중요하다. 밑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서문. 자, 한 장 넘기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6세기의 역사서의 특징은 기자를 강조한다. 자, 기자조선 기억나요, 여러분? 위만조선, 그 다음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원래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기자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를 교화시켜준 교화지군,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유교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기자를 거의 공자급으로, 말하자면 공자급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가 바로 16세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자실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기자가 거의 공자급이지 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실기, 그 다음에 동국사략 이런 책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역사책은 그래서 여러분 크게 고려국사부터 그 다음에 조선 그 16세기 중엽 그 두 권 역사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세기는 기자 강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조선왕조 편찬, 조선왕조 실록 편찬이 나와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 시험에는 조선왕조 실록이 더 많이 나오죠. 동국통감이나 고려사보다 조선왕조 실록이 시험에는 더 잘 나오죠. 자, 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게 조선의 역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던 드라마나 영화, 조선시대를 다룬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모티브가 다 여기서 나왔고요. 굉장히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실록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코끼리를 선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코끼리 선물을 받았어. 근데 귀양 보냈어. 코끼리를 왜 귀양 보냈냐면 너무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이 먹이를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게 많이 먹어.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를 귀양 보내서 나중에 이제 죽이는데 뭐 그런 얘기도 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모티브가 된 그런 아주 한 줄짜리, 예를 들면 우리 드라마로 봤던 대장금은 실록에 정말 한 70몇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편 드라마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모티브들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이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기록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실록 봅시다. 자, 일단 실록은 날짜별로 기록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라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한 나라의 단일 왕조에 대한 기록으로는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기 때문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편찬 대상 봅시다. 자,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25명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이죠. 즉 25명이니까 첫 번 태조부터 그 다음에 철종 때까지의 25명의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종과 순종에 대한 마지막 왕이 순종이니까 고종과 순종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실록에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죠.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5개의 실록에서
두 개는 일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쫓겨난 왕, 그러니까 반정으로 쫓겨난 왕들은 일기라는, 실록이라는 표현 대신에 일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런 식으로 일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총 25명의 왕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를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실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편찬하냐. 자, 일단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을 따라다니는 관리들이 있죠. 사관. 우리 앞에서 기억나요? 무오사화에서 우리 사초 때문에 일어났었죠, 사화가. 자, 이렇게 사관이 따라다니는데 이 사관들이 왕의 언행, 그리고 대화, 왕과 신하들 사이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런 걸 사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집에다가 보관을 해요. 사관들이 사초를 기록해서. 왜 이걸 집에다가 보관을 하냐면 이 사초를 왕이 보고 싶을 거 아니냐. 그쵸? 보고 싶겠죠. 제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썼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관이 집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돌아가시면 이 사초를 다 모아서, 한 명이 아니거든요. 사관은 한 8명쯤 되니까 그 사람들이 썼던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빼고 편집을 새로 해서 실록으로 편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관이 작성한 사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관청의 시정기, 업무일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관청의 일지, 업무일지, 주요 관청의 업무를 담당한, 예를 들면 뭐 비변사 등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거.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는 승정원이 왕의 비서기관이니까 왕이 신하들과 주고받은 그런 뭐 문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았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보다 이 승정원 일기의 문서가 훨씬 더 많아요. 기초 자료가 훨씬 많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승정원 일기나 비변사 등록이나 일성록이나 이런 주요 관청의 문서라든가 왕의 일기라든가 이런 걸 쫙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날짜별로, 즉 편년체로 날짜별로 순서대로 잘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그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찬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은 사초와 시정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사초는 뭐고 시정기는 뭐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편년체로 편찬한다. 편찬 방법으로 가봅시다. 자, 원고를 일단 처음 쓰고 그 다음에 퇴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퇴고하고, 이런 식으로 2번 퇴고를 하는데, 처음 쓴 원고를 초초,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를 중초, 그리고 마지막을 정초라고 해서 이 정초본을 인쇄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중간에 퇴고한 거, 고쳐 쓴 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초의 과정을 겪죠. 세초라고 하는 건 이 책을 만든 이 뭐라고 할까요? 한지가 굉장히 도톰한 한지이기 때문에 이 한지를, 종이를 만드는 이 한지, 종이, 이거를 이렇게 물에서 씻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에 씻어버리면 멍만 쓸려 내려가요. 물에. 한지는 남아있고. 그래서 이거는 역사를 흘려보내면서 재활용한다는, 종이를 재활용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물에 씻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세초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초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관 봅시다. 자, 실록은 여러분 고려 시대도 실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려 왕조 실록.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고려 왕조 실록은 별로 못 들어봤죠. 왜냐하면 소실돼서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려 왕조 실록도 있냐? 있죠. 당연히. 근데 고려 왕조 실록이 없어진 이유는 한 개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따로따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조선 초기에는 2개를 만들었고요. 이게 세종 때는 4개로. 그래서 우리가 이 4개 사료를 보관하는 창고를 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세종 때는 4대 사고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4군데가 어디냐? 일단 서울에는 이 실록을 편찬하는 기관인 춘추관. 그래서 춘추관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의 도시에 이제 보관을 하겠죠. 자, 그래서 충주, 성주, 전주. 충성전. 제가 이렇게 외우면 된다. 충주, 성주, 전주. 그래서 이렇게 4군데, 춘추관까지 4군데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 사고들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전주 사고본은 이 사고가 불타기 전에 선비들이 이걸 가지고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실록을 살린 거죠. 자, 그래서 전주 사고본만 살릴 수 있었고, 이 전주 사고본을 나중에 다시 인쇄해서 광해군 때 5대 사고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는 도시에 놔두면 불안해. 전쟁 또 나면 어떡해. 그래서
산으로 옮기죠. 그래서 태백산, 오대산 이런 식으로 산으로 옮겨서 5개의 실록을 보관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4대 사고 정비 세종, 5대 사고 정비 광해군. 그리고 살아남은 실록이 어디 거예요? 전주사고본. 네, 전주사고본이 살아남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5대 사고 나와 있고 이괄해 난 이후에 사고를 조금 더 옮겨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 그리고 자, 중간에 뭐 임진왜란이네 6.25네 우리가 뭔가 좀 이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실록 중에서 이제 뭐 소실된 것도 있고 일부 없어진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거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는 서울대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북한에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00페이지로 다시 가보시면 자, 그럼 실록은 이렇게 한번 만들었다. 고칠 수 있냐 없냐? 고칠 수 있어요. 수정과 개수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수정실록이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선조실록, 현종실록, 그 다음에 경종실록은 수정실록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거는 붕당이 바뀌어 집권당이 바뀌면서 이제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의 논조가 좀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기록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정과 개수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실록은 왕이 볼 수 없는 거 알죠? 왕은 사초도 볼 수 없고 실록도 볼 수 없어요. 자,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은 자기 아버지인 태종실록의 아버지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적고 있을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이런 선왕에 대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왕에게 교훈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선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왕들의 업적만 쫙 모아서 책으로 편찬해 놓은 왕실 교과서가 있어요. 그런 교과서를 국조보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조보감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죠. 자, 거기 가로 7번 보시면 국조보감. 이거는 선왕의 업적만 모아놓은 왕실 교과서. 자, 그리고 이게 완성된 거는 세조 때부터 국조보감이 완성되죠. 세조 때 국조보감이 처음 완성돼요. 자, 그래서 국조보감까지 설명을 했고요.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록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자, 그래서 여러분 실록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리서, 지도 넘어갈까요? 지리서, 지도, 법전, 뭐 윤리, 의례서 뭐가 되게 많네요. 자, 지도, 지리서 봅시다. 지도와 지리서를 왜 만들었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그래서 통치의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도와 지리서를 제작하죠. 자, 대표적인 지도, 지리서 봅시다. 502페이지로 넘겨서 자, 지도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체크한다. 그러면 호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요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호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호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태종 때 만든 지도고요.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최고, 동양 최고,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자, 현존,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자, 그런데 이거는 원본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필사본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에 전해지고 있어요. 자, 필사는 뭔지 알죠? 손으로 베낀. 네, 손으로 베낀 필사본이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 그게 호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고요. 호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이 나와 있죠. 자, 거기 사진 한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이 굉장히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크게 표시되어 있다는 건 이 지도는 실측도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 외국의 지도를 가져다가 우리나라 지도와 중국 지도랑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측도는 아니고 편찬 지도인 거죠. 안 가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일본의 위치가 뒤집혀 있는 것도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아니 왼쪽으로 쭉 한번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구별은 안 되지만 사실 거기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인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다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구멍 뻥 뚫린 거 보이죠? 대륙. 요게 아프리카. 그 다음 아프리카 위에는 유럽이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대륙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지역이 있죠. 여기 그림에 없는 거 뭐냐면 아메리카. 자, 신대륙은 없네? 네, 없어요. 신대륙은. 자, 그러면 이 지도에 신대륙이 빠져있는 이유는
이 지도를 만들 때 신대륙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에는 신대륙은 없다. 자, 신대륙이 없다는 게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신대륙이 없다. 아메리카가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팔도도 태종. 자, 여러분 잘 보시면 502페이지 지문에는 팔도도가 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에는 세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오타 아니고요. 두 권이에요. 두 권. 태종 때 편찬된 지도가 한 권 있고요. 팔도도. 걔도 팔도도. 세종 때 편찬된 거는 걔도 팔도도. 다 팔도도예요. 그래서 팔도도가 두 개냐? 네, 두 개예요. 알겠죠? 팔도도가 두 개다. 자, 그 다음에 동국지도. 자, 우린 얘를 좀 알아둘까요? 동국지도. 자, 동국지도는 거기 보시면 세조 때 완성된 지도고요. 이 세조 때 완성된 이 팔도도는 세조 때 완성됐으니까 세조가 만든 인지의와 규형이라는 실측, 그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최초의 실측 지도로 추정하고 있죠. 자, 최초의 실측 지도. 실측은 실제 측량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실측 지도로 추정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동국지도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방역지도라고 해서 16세기 명종 때 만들어진 지도는 대마도와 만주를 다 우리나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인식을 알 수 있는 지도가 조선방역지도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지리지에서는 당연히 제일 오래된 거 체크 먼저 하면 되겠죠. 신참팔도 지리지가 지금 남아있는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거고, 요거는 경상도 지역 일부만 조금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 신참팔도 지리지. 자,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은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들어간 지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조선왕조 실록 했었는데 좀 전에 조선왕조 실록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세종실록이에요. 왜냐하면 부록이 많아서. 세종 때 만들었던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록으로 실록에 다 적고 있어요. 실지엄, 칠정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록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은 거고, 거기에 역시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팔도지리지,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 자, 동국여지 승남이 요 지리지 중에는, 조선 전기 지리지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밑에 설명 다시 한번 돼 있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게 밑에 표에는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이거 본 거 같지 않아요? 해동제국기. 그쵸? 일본 할 때 나왔었죠? 일본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특이하게도 이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갔다 온 건 세종 때, 편찬한 건 성종 때. 그래서 갔다 온 시기와 편찬된 시기가 왕이 다르다.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시면 윤리의례서. 자, 윤리의례서에서는 두 권, 제일 중요한 게 두 권. 첫 번째, 삼강행실도 봅시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충신, 연려, 효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을 편찬하게 된 거죠. 자, 세종대왕 때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부모를 죽이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전국이 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이런 윤리서를 편찬해야 되겠구나, 보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편찬하게 된 게 바로 삼강행실도고요. 삼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전에 부부, 부자, 군신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충신, 연려, 효자에 관한 사례를 모아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오륜 중에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빼면 두 가지가 남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장유유서와 붕우유신 두 가지 남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도리만 따로 묶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륜행실도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럼 이륜행실도가 편찬된 건 어느 왕 때예요? 중종. 그래서 삼강행실도 세종, 이륜행실도 중종. 이렇게 이제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중요한 책은 삼강행실도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책은 국조올해의. 자, 국조올해의.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책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편찬된 시기가 중요하겠죠. 어느 왕 때 편찬됐어요? 성종 때. 성종 때 편찬된 책이죠. 자, 그래서 가례, 빈례, 군례 뭐 등등 해서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해서 묶은 책이다 라는 거. 자, 삼강행실도 세종, 그 다음에 국조올해의 성종, 그
그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 이륜행실도 중종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법전 편찬. 자, 법전은 뭐 조선 전기 제일 중요한 법전. 자, 이 법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의 통치 체제가 완비되었죠. 그 책이 경국대전. 자, 경국대전이란 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편찬? 세조에서 성종 때까지 편찬. 자, 세조 때 이미 이게 육전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전과 형전은 완성됐죠. 자, 그리고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완비되었는데 이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동안 다시 한번 법전에 대한 정비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영조 때 가면 속대전, 그러니까 성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뭐 새로 만들어진 개편된 법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놓은 게 속대전.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합본으로 만들어진 게 대전 통편, 정조 때 대전 통편. 자, 그리고 고종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책이 대전 회통 육전조례 이런 책들이 있죠. 지금 제가 5권 정도 체크했을걸요 아마. 요 5권은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경국대전 성종 완성, 그리고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대전 회통 육전조례 흥선대원군, 고종, 흥선대원군, 고종. 자, 그래서 요 5권 정도는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가 여러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의 발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성리학은 우리가 앞에서 관학파, 살인파 다 설명했었고 요거는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표로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성리학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50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관학파와 살인파 해서 나와 있죠. 자, 관학파와 살인파 해서 자, 이렇게 훈구와 살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 정치적 성향에서 훈구파는 중앙집권과 부국강병. 자,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라가 잘 되는 거죠. 자, 중앙집권,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부국강병, 나라가 잘 사는 거죠. 그래서 훈구가 원하는 건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이면 사림이 원하는 거, 사림은 지방 세력이었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향촌자치, 향촌자치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로 성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왕도정치. 그래서 향촌자치와 왕도정치를 추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학문적 성향으로 갈까요? 자, 관학파는 사장을 중시하죠. 사장, 문장,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문학이라고 보시면, 논술 또는 한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장이라고 하는 건 주로 글을 쓰는 그런 논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림이 추구하는 어떤 학문적 성향은 경학 중시. 자, 경학이라고 하는 건 유교 경전 연구, 즉 성리학을 연구하는 게 경학이겠죠. 그래서 경학을 강조하는 게 바로 살인파, 사학파. 자, 그 다음에 뭐 경제 기반, 그 다음에 진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활동. 자, 활동으로 갈까요? 자, 관학파는 언제 활동을 했냐? 주로 15세기에. 자, 그래서 15세기 문화적 성향은 다 훈구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5세기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도 이런 훈구가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훈구 같은 경우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지만, 자, 16세기에 정권을 차지한 건 사림이고 16세기의 문화의 영향은 사림한테서 얻은 건데,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배척하는, 즉 성리학만 좋아하는, 그래서 유교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침체되는 시기가 바로 16세기예요. 그래서 15세기와 16세기를 크게 이끌어간 훈구와 사림의 성향에 따라서 그 문화의 성향이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성리학의 융성까지 한번 합시다. 성리학의 융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성리학에서는 주리론과 주기론, 즉 이기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주리론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요거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 자, 리라고 하는 거는 원리, 도덕. 자, 원리나 도덕을 우리가 리라고 하죠. 원리, 도덕, 뭐 진리 이런 거,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거를 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이면서 경험적이면서 그래서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이런 거를 우리가 기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리와 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리와 기를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리는 운영 원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현실 경험, 즉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키보드 모니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라고 하는 건 물이나 그 다음에 장수나 뭐 이런 걸로 비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그릇이나 또는 병사나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물하고 그릇으로 비유하는 게 여러분이 제일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릇에 담기든지 성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물 자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 성질 이런 거를 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릇은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뭐 커피잔도 있고 뭐 종이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네모난 그릇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그릇은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볼 수 있는 것들은 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과 그릇 그 다음에 장수라고 하는 건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 핵심, 코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적인 것들을 다루는 걸 장군이라고 표현하면 그 장군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은 병사, 쫄병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리와 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러면 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를 운영하는 원리는 리다라고 하면 그게 주리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리론. 자, 그러면 리 말고 기, 즉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하고 이 리라고 하는 건 안에서 돌아가는 원리일 뿐이다. 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주기론이 되겠죠. 그래서 리를 강조하냐 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자, 우리는 주리론부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기론 이렇게 가죠. 사실 제가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학자예요. 학자. 우리가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건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는 출제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게 복잡하다. 그러므로 시험 문제에는 이론보다는 인물, 업적, 저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리론, 주기론 설명하지만 실제로 시험에는 이황과 이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황과 이의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리론 먼저 봅시다. 주리론은 리를 강조하는 거. 자, 일단 우리는 선구자부터 한번 볼까요? 주리론의 선구자는 회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510페이지로 넘기시면 아니다. 509페이지에 대표적인 학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연적 봅시다. 기보다는 리를 중심으로 이기 이원론을 전개했다. 중종에게 일강식목소와 명종에게 진수팔규를 올렸다. 자, 말하자면 개혁안이나 건의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군주가 스스로 성학을 깨쳐야만 이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성학 군주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연적의 학설 중에 성학 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뭐 방법, 덕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학 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황과 이의가 주장하는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중종에게는 일강신목소, 명종에게는 진수팔규를 올렸다. 이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그러면 이연적이 선구자이면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있어요. 집대성이라고 하는 건 정리,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리론을 집대성,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황이죠. 그래서 이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황은 동방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주자의 학설을 수용해서 발전시킨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황과 이의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510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황 먼저 봅시다. 이황은 근본적이면서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근본적이고 원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황이고요. 좀 전에 제가 동방의 주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상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황의 학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황의 이론 중에서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이존 기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존 기비론은 다른 말로 하면 이귀기천론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황의 학설 중에 첫 번째는 이존 기비론, 리존 기비론이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이귀기천론. 자, 같은 표현인데 그러면 리존 기비론은 뭐냐? 리는 존귀하다 그런 뜻이고 기는 비천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죠. 리는 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천하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뜻이죠. 자, 그러면은 리는 굉장히 선하죠. 이황이 볼 때 리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 선한 것, 즉 순선하다라고 표현해요. 자, 리는 순선하다, 완전 착하다 이 말이죠. 100% 착하다, 100% 선하다, 순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섞여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리는 완전 착한 애고 그 다음에 기는 착했다가 나빴다가 이런 애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리와 기가 같이 존재하는 거냐? 아니죠. 리와 기는 완전 성질이 다른 거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와 기는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기 이원론이라고 표현해요. 자, 왜냐면 리와 기는 서로 성질이 완전 100%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아예 다른 애예요. 알겠죠? 리는 착한 애고 기는 착했다 나빴다 하는 애니까 둘이 친구가 되기는 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둘이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자, 리는 존귀하고 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이 따로 존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기이원론이라고 그래. 자, 리와 기는 이원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다. 두 개 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황의 이기이원론, 이귀기천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기호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기호발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우리가 여기서 같이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기대승과의 사단칠정의 논쟁.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으로 갑시다. 자, 일단 이기호발설이라고 하는 건 리는 운영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는 그게 발현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리는 기를 움직이는 근본 법칙이고 기는 그거에 따라서 구현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대승이라고 하는 젊은 학자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이때 이황의 나이가 이제 한 50대였어요. 그리고 기대승은 이제 30대로 들어선 젊은 학자였죠. 자, 이 기대승이 이황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저 선생님의 학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기대승과 이황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 돼요. 한 8번 정도 편지를 주고받고 결론은 이 기대승의 학설을 수용하여 이황이 자신의 학설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학설을 결국엔 수정하게 되는 게 바로 기대승과의 논쟁이고요. 기대승과 이황은 지금으로 따지면 명예 교수님에게 대학원생이 편지 보낸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황이 학문적으로는 꽤 열려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여기 이황의 후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황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지만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런 게 있어요. 이황이 그렇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뭐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 기억하시면 되고 자, 사단칠정이라는 건 인간의 감정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대한 논쟁을 여기서 이제 이기호발설과 관련해서 구현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순과의 논쟁을 통해 학설을 수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왕의 학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존기비론, 이기기천호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기이원론, 그 다음에 이기호발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황 나머지 설명해 볼게요. 이황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이황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는데 왜냐면 자, 일제시대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많은 성리학자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일본 애들이 주로 경상도 지역으로 빠져나갈 때 그 영남 지방의 학자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자, 이 이황의 제자들이 나중에 영남 남인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영남 경상도 지역의 학자들이 많이 쉽게 말하면 일본이 끌고 갔기 때문에 이황의 계열들, 제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끌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황의 학설이 일본에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이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저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서, 여러분 저서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 주자서저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주자의 학설을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슴록변이 있고 전슴록변은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에요. 자, 그리고 성학 10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학 10도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리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기론으로 갑시다. 자, 주기론의 선구자 먼저 봐야 되겠죠. 기를 강조하는 게 주기론이고 요 주기론의 선구자는 크게 서경덕과 조식, 서경덕과 조식이 있죠. 자, 서경덕은 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식은 자 노장사상에 굉장히 포용적이었으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자, 그 다음에 경과 의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기도 해요. 경과 의라는 개념을 강조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경, 의를 강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조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의병장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의병장 출신들은 나중에 북인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 때 이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으로서 이 광해군과 함께 정치를 담당한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제자들이 의병장이었으면 나중에 북인을 형성해서 광해군 때 집권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과 의를 특히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조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실제 라이벌은 이황, 이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황과 이이를 라이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연배 차이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실제 라이벌이 아니고 실제 라이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 조식하고 그 다음에 이황이 라이벌이에요. 시기 비슷하고 고향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이렇게 비슷한 연배이고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생애는 완전히 다르죠. 이황 같은 경우는 벼슬을 통해서 이순양명을 하게 되고요. 즉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유명한 학자가 되죠. 하지만 조식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이 사람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북인을 형성하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이 북인이 집권했던 광해군 시대에 이 조식을 문묘에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조식을 문묘, 그러니까 공자, 사당의 공자와 같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던 거죠. 이 문묘에는 이황과 이이가 당연히 배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묘에 한 18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연적과 이황을 끌어내리고 조식을 거기에 올리려고 문묘에 배양하기 위해서 이 북인들이 노력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결국에는 끝까지 조식을 문묘에 배양을 하지는 못했어요. 실패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볼 때 실제 라이벌은 이황하고 조식이 그 당시 실제로는 라이벌 역할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510페이지 서경덕과 조식 볼까요? 자, 서경덕은 리보다는 기를 중시하는 기 이론론을 주장했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화담, 서화담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 서화담 얘기는 어디서 여러분이 또 한번 들어본 적 있냐? 황진이와 그 썸 탔던, 말하자면 네, 그 사람이 바로 서화담이죠. 제가 썸 탔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 황진이가 이 서경덕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유혹했으나 결국에 이제 넘어가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게 바로 서경덕이죠. 그래서 송도 3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진이가 이제 서화담이 자기한테 넘어가지 않았어. 나중에 이제 제자처럼 이렇게 이제 학문을 같이 공부도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황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송도에 최고인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너랑 나랑 폭포랑,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송도 3절. 그러니까 서화담, 그 다음에 황진이, 그리고 박연폭포, 이 세 가지가 송도의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왜 입을 삐죽거려? 그거랑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황진이가 뭐 자신감에 차 있었나 보지. 여러분이 굉장히 제가 송도 3절 그랬더니 입을 막 삐죽거리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자, 예뻤겠지. 하지만 황진이는. 자, 어쨌든 서경덕, 그 다음에 조식은 노장사상의 포용적이었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해서 그의 제자들은 정인홍, 곽재우, 다 들어본 사람 이름들이네? 그쵸? 정인홍, 곽재우 다 의병장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병 활동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광해군 때 북인 정권과 관련이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이황이죠. 집대성은 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이는 여러분 510페이지, 512페이지로 넘기시면 되네요. 자, 현실적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이. 현실적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 이의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는 건 이통, 자, 그 다음에 이통기국론 또는 이통기국설,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리통기국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의 학설인데 무슨 뜻이냐면 리는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통하다. 그 다음에 기는 국한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리는 통하다. 그 다음에 기는 국한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리는 통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통하다라고 하는 건 어디나 다 나타나는 보편적인 내용이다라는 뜻이고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라는 뜻이죠. 어디나 다 있어. 누구나 다 알아. 이런 게 이제 리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건 모든 거에 다 나타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원리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기라고 하는 건 국한된다라는 뜻인데 국한된다라고 하는 건 특수하다 또는 특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건 어디나 다 있는 원리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발현되느냐는 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숨 쉬고 있지만 공기가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이게 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는 공기 같은 어디나 다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기. 자, 이 운영 원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디나 다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발현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리와 기는 하나는 보편적인 거고 하나는 드러나는 특수한 거니까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 안에 원리가 되는 게 리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는 리와 기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와 기는 일원론, 같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에서는 이기 이원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기 일원론이고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 일원론 같이 존재하는 거, 여기는 일원론. 그래서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나 이기 일원론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랑 안 헷갈리시면 되겠죠. 이거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랑 그냥 이기 이원론이랑 두 개가 다른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발 이승설 볼까요? 자, 기발 이승설. 자, 기가 발현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에 리가 승은 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고 리는 거기에 따라오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와 기 중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 기가 더 중요해. 자, 그래서 그게 기발 이승설. 그러니까 리는 원리적인 거니까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기가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뭐 사람의 성질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발 이승설에서 리는 따라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기가 발현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발 이승설이라는 걸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경장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회경장론은 여기서 경장이라고 하는 게 개혁. 자, 이는 현실적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는 기를 강조하면서 현실을 강조해요. 그러면 현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이는 그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고치자. 자, 그래서 이 이가 주장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안, 개선안 이런 것들 중에서 수미법, 그 다음에 10만 양병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개혁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 개혁적인 성향을 갖는 건 누구냐? 그거는 사회 개혁적인 성향을 갖는 건 이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자, 영향은 기호학파에 영향을 주었다.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자, 아까 영남학파에서 영남은 경상도 지역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기호는 이 기호가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냐? 경기 충청이란 뜻이에요. 경기 충청. 그래서 경기 충청 지역에 이제 학파를 형성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황은 동인이었다가 남인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의 제자들은 나중에 서인이었다가 노론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이제 근대 태동기에 붕당 정치하면서 나머지 다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서 볼까요? 저서. 자, 저서에서는 일단 성학 지묘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할 거고 성학 10도랑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만원봉사, 동호문답, 기자실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물론 저서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되는 저서가 바로 성학 지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학 10도 요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황의 저서는 성학 10도고요. 이의 저서는 성학 지묘예요. 이 두 개가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 뭐가 다르고 뭐가 비슷한지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지워버렸는데 아까 이연적의 학설 중에 성학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학군주론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을 만들 수 있냐, 왕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성학군주론에 대해서 이황과 이의가 제시한 이론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성학 10도하고 성학 지묘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성학 10도부터 봅시다. 이건 이제 이황의 저서고 10도라고 하는 거의 내용은 뭐냐면 이 10도가 여러분 앞에 511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511페이지 사진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그림 같은 게 하나 그려져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그게 성학 10도의 한 장면이거든요. 책이거든요. 한 페이지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뭘로 그려져 있냐면 도표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성리학을 도표로 쉽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10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도표, 그림 10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성리학의 도표 같은 거, 성리학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한 그 도표 중에
자, 7개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7개를 모으고 그 다음에 3개는 이황이 직접 그린 거예요. 새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 그림 10개 또는 도표 10개를 모아서 성리학을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책을 내가 되게 쉽게 썼거든? 그러니까 너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자, 혼자 있을 때, 시간 있을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라. 즉,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라. 자, 내가 책을 되게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어. 야, 너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왕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게 성학 10도라고 하는 책이고, 자, 성학 지묘라고 하는 요 책은, 자, 내용이 뭐냐면 성리학은 되게 어려운 거다. 그래서 너 혼자 공부 못하니까, 자, 경연을 통해서, 경연이라고 하는 건 신하들에게 왕이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하에게 배워. 자, 그래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자, 경연을 통해서 신하한테 배워서 기질을 변화시켜라. 쉽게 말하면 신하한테 배워라. 그런 뜻이고요.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이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의 별명이 구도장원공이에요. 자, 구도장원공이라는 건 이는 9번의 속과와 대과 시험에 응시하여 요 9번의 시험에서 전부 다 장원급제, 즉 1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재예요, 사실은 이는. 그래서 이 성학 지묘의 내용이 경연을 통해서 신하에게 배워서 기질을 변화시켜라.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배워. 내가 너보다 100배 똑똑해.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배워라. 자, 여기서는 스스로 공부해라. 잘할 수 있지? 혼자 있을 때도 공부해야 돼? 내가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여기는 야, 성리학 엄청 어려운 거거든? 나한테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학 군주론,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왕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학 10도 그림 10개 이황. 그 다음에 성학 지묘 나한테 배워. 요거는 이이. 그래서 이황과 이이의 저서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차이점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성학 10도 나오면 이황, 성학 지묘 나오면 이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511페이지에 사료탐구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이의 사료탐구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이 그냥 여러분한테 이기 1원론 누구냐, 이기 2원론 누구냐, 또는 이기 호발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에는 사료를 제시하고 이 학자의 뭐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저서나 이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걸 물어봐 버리면 복잡하죠. 그러므로 사료를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우리 앞에서 역사책도 사료, 우리 시간 관계상 사료를 안 읽어봤지만 사료를 여러분이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513페이지 표로 나와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파의 성립. 자, 학파의 성립은 아직 우리가 붕당 정치를 안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지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자, 다만 요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학파의 성립에서는 요렇게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거는 배웠으니까 동인과 서인. 맨 처음에 붕당이 처음 성립한 게 동인과 서인. 자, 이거 어느 왕 때 이렇게 붕당이 나눠졌었죠? 선조 때 이렇게 나눠졌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동인은 뭐 김효원, 뭐 서인은 심의겸 우리 다 했지만 여기서는 학자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동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황과 서경덕과 조식 계열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서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이와 성혼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선조 때 이렇게 붕당이 나눠졌는데 선조가 이이를 불렀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냐? 붕당이 생겼네. 그리고 막 얘네들 사이가 안 좋다? 이이한테 야, 네가 좀 해결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이가 해결을 해보려고 백방 노력하였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본인이 서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인 됐으니까 이제 이황과 이이가 딱 나눠졌잖아요. 이제 균형이 맞아. 이제 괜찮아졌어. 그래서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선조가 이이에게 그런 식으로 붕당의 해결을 제시했지만
해결이 안 되죠. 이미 너무 차이가 많이 너무 이제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고 이 중에서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왕은 주리론인데 서경덕과 조식은 주기론이네. 다를 수 있죠. 하나의 정당 안에서도 성향이 다른 정치인들이 모여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섞여 있어요? 모르죠. 이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건 이제 정치적인 학문적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서 단순히 그냥 주리론 주기론으로 나눈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고요. 나중에 이왕은 남인, 서경덕과 조식은 북인. 그 다음에 이는 나중에 노론, 성혼의 계열 제자들은 소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동인의 이왕, 서경덕, 조식 요렇게 한 세력이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세력이구나. 요 정도만. 그리고 아직 우리가 붕당 정치를 안 해서 붕당 정치를 다 하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514페이지랑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뭐 동인, 서인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동인, 서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불교와 민간신앙.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지금 쉬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끝내버릴게요. 그리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그런 이상한 표정 짓지 마시고. 그만 째려보고. 알겠죠? 그만 째려보고. 그럼 제가 여러분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얼른 끝내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문화 파트를 아예 마무리해버립시다. 자, 불교와 민간신앙 봅시다. 자, 불교와 민간신앙에서 가로 2번 불교의 정비과정 한번 볼게요. 자, 조선은 억불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는 정비 과정들이 등장하죠. 일단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하게 되죠. 태조 때 도첩제. 도첩이라고 하는 건 승려 증명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야, 이거 따야 승려 될 수 있다. 이게 도첩제예요. 말하자면 자격증 따야 돼. 그래야 승려 될 수 있어. 즉 아무나 승려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 거예요. 그게 도첩제를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종과 세종으로 넘어가면서 절을 줄이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태종 때는 242개 정도의 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지하고,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선종 18개, 교종 18개, 그러니까 36사만 인정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을 이제 규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과정이다. 자, 그리고 성종 때는 아예 도첩제를 폐지해버리죠. 자, 여기서 도첩제를 폐지했다는 건 자격증 제도를 없애버린 거네. 오, 이제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있구나. 아니고 아예 승려가 되면 안 돼요. 즉 도첩제를 폐지했다는 건 더 억불이죠. 그래서 아무도 승려가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승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몰래 해. 니들이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성종 때 도첩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산중불교, 산간불교의 성격을 띠게 돼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들 몰래 그냥 숨어서. 그래서 이제 불교를 억압했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렇게 불교를 억압했지만 실제로는 왕들이 또는 왕실에서 또는 민간에서 불교를 여전히 쭉 믿고 있었죠. 그래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사실은 불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왕실에서도 이렇게 불교를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은 보호책 나와 있죠. 자, 세종 때는 내불당을 설치하기도 하고, 세조 때는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을 한글로 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는 원각사를 짓죠. 원각사, 십층석탑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장 불교가 융성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도 좀 괜찮을 때가. 그게 언제냐? 명종 때예요. 자, 왜 명종 때는 이렇게 또 불교를 한번 쫙 한번 불교가 또 일어나냐? 엄마 때문에. 자, 명종의 엄마가 문정왕후라고 하는 요 이제 왕비인데, 이 문정왕후가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불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한번 쫙 일으킬 때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때 승과가 부활됐으니까 불교가 이제 어느 정도 융성해졌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불교가 융성할 때, 요때 대표적인 승려가 보우라고 하는 승려예요. 보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데? 고려 말에 한번 등장한 승려가 보우. 물론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죠. 시대가 다르니까. 하지만 요때도 보우. 그래서 고려 말 보우는 공민왕 때쯤. 네, 그때쯤 승려고. 왜 우리 앞에서 막 임재종, 도입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선종, 구산, 통합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게 앞에서 우리가 고려 말에 배웠던 보우고, 그 사람 말고 조선 지금 몇백 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 아니고 딴 사람이 설마
이때까지 살아 있었겠어. 자,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 명종 때 문정왕후 때 명종 때 불교를 한번 일으켰던 승려가 보우. 그래서 고려 말에 보우가 한 명 있고 조선 중기 보우가 한 명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불교가 가장 융성했을 때가 명종.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고 뭐 별거 없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도교. 자, 도교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도교가 고려시대에는 종교적인 종교로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보건궁 정도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자, 조선의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운 종교로 성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는 한 2가지 정도. 자, 거기 보시면 강화도 만이산 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이산에 올라가면은 참성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를 하는데 이 제천 행사가 도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원래 조선은 중국이 종주국이고 우리는 종속국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선자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도교 측면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렇게 도교적 차원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초제. 만이산 참성단에서의 초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교를 관리하는 사원이면서 도교 관청이면서 그게 소격서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이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그 사람이 누구? 조광조. 그렇죠.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 때 잠깐 폐지됐었어요. 자, 그래서 소격서 폐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519페이지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산송. 아까 우리 뭐 남경. 그러니까 한양으로 천도한 이유도 풍수지리설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묘지 소송이 조선 후기에 많아. 왜?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산송도 풍수지리와 관련이 된 거죠. 밑에 보시면은 각 시대별 풍수지리와 그 다음에 도교 이런 사상들 한번 읽어보시고 민간신앙 이런 거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과학기술의 발달 봅시다. 과학기술의 발달. 자, 천문역법 의학. 천문역법 의학 일단 천문부터 봅시다. 천문은 자, 천체관측 기구들이 있어요. 천체관측 기구들 한번 쭉 볼까요? 자, 일단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로 혼의, 간의 이런 게 있죠. 혼의, 간의. 혼의, 천체의,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간의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온의, 간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 뭐 여러분 다 알죠? 해시계, 물시계. 자, 앙부일구, 자경루. 앙부일구는 약간 이 소두건 같이 생긴 그런 해시계고 그 다음에 자경루는 자동 알람 물시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떨어지는 양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인형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막 북을 치고 이제 시간을 알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시간과 절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자경루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로는 치구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치구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냥 원통 띡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서양의 치구기보다 약 200년 앞서 있는 거예요. 나름 과학기술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거 전부 다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세종 아니고 세조 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인지의 규형.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인 인지의 규형. 이게 자,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은 세조 때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초의 실축도 동국지도가 세조 때 완성됐다. 그게 최초의 실축도로 추정한다. 그게 이제 세조 때 만들어진 이런 인지의와 규형을 활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인지의와 규형 세조 때 제작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천문도로 갑시다. 천문도. 자,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를 돌에 새겼다. 자, 돌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석각 천문도. 자, 돌에 새겼다라고 했으니까 이 천문도는 석각 천문도예요. 석각 돌에 새겼죠. 자, 원래 우리나라 예전부터 천문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 삼국시대부터 천문학이 좀 더 발전한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리고 그 고구려의 천문관측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로 전해지고 고려의 천문도가 조선으로 전해져서 조선 태조 때 이런 천문도를 돌에 새길 수 있었죠. 그래서 조선 태조 때 석각 천문도는 거슬러 가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법. 역법은 달력인데 달력으로는 당연히 칠정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칠정산. 칠정산은 내편과 외편이 있어요, 여러분. 칠정산은 내편과 외편으로 나눠지고요. 자, 칠정산은 달력인데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어요. 자, 내편이라고 하는 건 원의 수시력과 원의 수시력, 그 다음에 명의 대통력. 자, 대통력을 참고로 해서 이거를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계산을 했으면 이거 내편. 그 다음에 외편은 아라비아의 달력인 회회력. 아라비아의 달력인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이거를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계산을 한 거고요. 당연히 세종 때 만들어진 달력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달력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 당시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칠정산, 내편, 외편. 오른쪽에 보시면 역법 변화 한번 체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수학, 그 다음에 의학. 자, 의학에서는 의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향약, 집성방, 세종. 의방유치, 세종. 향약, 집성방은 향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약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만든 처방전. 이런 게 이제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의학, 백과사전, 의방유치, 세종. 그래서 세종 둘 다 세종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책들, 저서들 이런 것들은 저서의 서문을 제시하고 이 책이 편찬된 때의 왕의 업적이 뭐냐 또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체크했던 주요 저서들은 왕을 기억해라, 시기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역시 향약, 집성방, 의방, 육치, 칠정산 전부 다 세종 때 완성된 거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활자 인쇄술로 넘어갑시다. 자, 활자 인쇄술 우리가 금속 활자 인쇄술 얘기했었고요. 자, 태종과 세종 때 완성된 예쁜 글씨가 있어요. 자, 태종 때는 뭐가 완성됐어요? 개미자. 그 다음에 세종 때는 갑인자, 경자자. 이런 것들이 완성됐죠. 그래서 이런 글씨체들 체크 한번. 대표적인 활자. 태종 때 개미자. 그 다음에 세종 때 갑인자, 경자자. 이런 것들이 완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활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판에다가 이 글자를 어떻게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책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에 밀랍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이거를 세종 때는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새로 발명을 해요. 자, 말하자면 금속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밀랍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에서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쇄 등률이 2배 이상 향상이 돼요. 그게 세종대왕. 여러분 가로 3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가로 3번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발명하면서 훨씬 더 인쇄 등률이 향상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농사직설, 금양잠록 나와 있죠. 자, 농사직설 최초의 농서. 자, 세종대왕 때 신하들을 쫙 보내서 나이가 좀 지긋한 그런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모아서 적어오도록 하고 그중에 겹치는 거 부족한 거 빼고 나머지를 엮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직설은 최초의 농서이면서 직접 경험을 담은 농민들의 경험을 담은 문서이다. 그게 바로 농사직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편찬된 금양잠록. 자,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양 지역으로 내려가서 실제 농사를 지은 경험을 담은 거죠. 금양은 지금의 과천 시흥 쪽이고요. 자, 그래서 이 금양잠록도 굉장히 잘 편찬된 책이고 나중에 금양잠록이 워낙 잘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농사직설과 금양잠록은 합본 한 권으로 편찬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합본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양화소록, 구황차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병서 갑시다. 병서는 병법서, 말하자면은 군사훈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병서 하나 있죠. 진독, 정도전이 태조와 함께 요동정벌을 준비하면서 쓴 책이 진독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기 사용법 총통 등록, 그 다음에 역대의 여러 가지 병법을 모아놓은 역대병요. 자, 그 다음에 동국병감, 그리고 이제 전쟁사 동국병감은 병장도설. 자, 병장도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군사훈련 지침서. 원래 병장도설이라고 하는 책이 진법인데 이거를 영조 때 다시 개편해서 병장도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자, 시험에는 군사훈련 지침서가 뭐냐, 또는 전쟁사를 모아놓은 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군사훈련 지침서, 병장도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종 때 편찬된 총통등록, 역대병요, 이런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과학기술이 지금 이렇게 발전했죠. 왜? 15세기에 누가 집권했었기 때문에? 훈구가 집권했었기 때문에 훈구 세력은 과학기술의 수용이나 발전에도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고요. 16세기로 넘어가면 이런 기술을 천시하고 성리학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학이 좀 침체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 넘어갑시다. 자, 529페이지 문학. 자,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이거죠. 동문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동문선. 자, 529페이지 동문선,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좋은 시문을 모은 시문집.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주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서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서문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봅시다. 자, 우리나라 글은 송과 원의 글도 아니요 항과 당의 글도 아니다. 바로 우리의 글일 따름이다. 오, 뭔가 자주적이야. 그렇죠? 뭔가 막 자주적이지. 독자적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주성을 나타내는 이런 서문. 자, 이게 어느 왕 때 편찬된 거라고요? 성종 때. 그래서 요 사료를 제시하고 이게 편찬된 게 어느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종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설화문학, 그 다음에 시조문학, 악장과 가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설화문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작품들, 여러분 설화문학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성현의 용제총화, 서거정의 필연잡기,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수권의 폐관잡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저자와 저서 되게 책이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 특히 이 중에 김시습의 금오신화. 자, 이렇게 설화문학이라고 하는 그렇게 떠도는 얘기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소설적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되는 게 김시습의 금오신화예요. 최초의 한문 소설. 자, 그 다음에 시조문학 갑시다. 시조문학은 15세기에는 주로 제야학자들이, 16세기에는 주로 뭐 이제 순수 인간의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만들어지죠. 여류 시인의 작품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악장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악장. 악장은 용비어천가가 가장 대표적인 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세기는 가사문학, 정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송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송순, 정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품, 면안정가, 발음이 안 되네. 면왕정가 이런 것들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왕실과 양반의 건축. 자, 건축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건축 봅시다. 건축은 아주 간단하죠. 15세기와 16세기로 딱 나누어서, 자, 15세기는 나라가 막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 궁궐, 성곽, 관아, 학교, 성문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러므로 15세기에는 주로 이런 기반 시설들을 만드는 게 핵심. 성문, 궁궐, 관아, 학교, 성곽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자, 16세기로 넘어가면 집권 세력이 바뀌죠. 누구로? 사림. 사림은 다 지방에 쫙 내려가서 자기 지방에서 학교를 쫙 세워. 자, 그래서 그런 학교가 뭐였어요? 서원. 그러니까 15세기에는 관아, 성문, 성곽 뭐 이런 것들, 16세기에는 서원 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15세기의 건축과 16세기의 건축이 다르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533페이지 얘만 한번 볼까요? 어떤 건물들이 있는데, 자, 15세기에는 경복궁,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궁, 법궁이 경복궁이죠. 자, 그리고 창덕궁.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원형이 굉장히 그대로 보존이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숭례문, 그 다음에 개성의 남대문, 평양의 보통문, 그 다음에 무의사 극락전,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각사 10층 석탑.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시대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석탑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가면, 자, 16세기는 서원. 서원은 주로 사림이 많이 지은 거고요. 이 서원 같은 경우는 주택에다가 가람배치 양식, 그 다음에 정자의 양식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집과 절의 그런 양식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서원. 자, 도산서원, 옥산서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예, 도자기 한번 볼까요? 자, 도자기는 15세기 분청사기. 자, 이 분청사기라고 하는 도자기는 고려 말부터 유행했었죠. 그래서 고려 말에부터 유행해서 조선 전기까지 우리가 여말선초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청자에 백토를 발라서 약간 연한 베이지색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가면 그냥 깔끔 백자. 네, 이런 사림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딱 맞는 깔끔 백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자, 나머지 그림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림은 한 장 넘겨서 15세기 그림과 16세기 그림. 지금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15세기, 16세기로 지금 분류하고 있죠. 15세기 대표적인 그림 두 개. 15세기 대표적인 그림 두 개. 첫 번째, 안견의 몽유도원도. 자,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안견의 몽유도원도 나오죠. 자,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안평대군이 꿈에 자기 절친들과 무릉도원, 무릉도원은 도교의 이상세계예요. 천국. 그래서 무릉도원에 갔다 온 얘기를 안견, 화가에게 얘기해줬고 안견이 그림으로 구현한 게 바로 안견의 몽유도원도고요.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우리 책에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주변의 시제, 말하자면 이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그런 한마디씩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적은 그런 시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없고요. 일본 덴리 대학에 보관 중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안견의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아까 안평대군의 꿈 얘기라고 했는데 이 안평대군은 권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문화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던 예술가이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자, 강희안의 고사관수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사진 나와 있죠. 자, 바위에 어떤 선비가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른 선비가 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A4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림이지만 뭔가 이 물을 바라보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일본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또 조선의 이런 학풍이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 전기에 15세기에 일본으로 사절단을 보낼 때 화가를 굉장히 많이 딸려 보내서 그림을 많이 그려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본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준 게 언제? 15세기 미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가시면 16세기 이제 대표적인 화가 한번 보세요. 이상좌, 송화보월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노비 출신의 전문 화가 이상좌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암, 그 다음에 신사임당, 그리고 삼절이라고 해서 자, 황집중, 그 다음에 이정, 어몽용 이렇게 이제 뭐 포도, 대나무, 뭐 매화 이런 거 잘 그렸다고 전해지는 이런 사람들. 자, 역시 여러분은 뭘 좀 체크하셔야 되냐? 시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정, 황집중 나온다. 16세기. 이렇게 시기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예에 있어서도 아까 안평대군. 이 몽유도원도의 주인공이 안평대군이잖아요. 이 안평대군은 아까 예술가라고 했죠. 그래서 스스로 서예가, 그 정도로 이제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 안평대군은 송설체, 고려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송설체가 조선 전기까지 유행하는데 역시 여말선초. 자, 이 송설체를 굉장히 잘 썼다고 전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양사원, 왕이지체, 한호, 왕이지체에서 석봉체. 자, 한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석봉이구나. 네, 한석봉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 자, 그 다음에 음악과 무용에서는 여러분 악학괴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감보, 악학괴범 두 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정감보라고 하는 건 음악의 장단과 고절을 기록할 수 있는 악보,
세종대왕이 발명한 악보예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렇게 악보를 발명하기도 하고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는데 세종대왕이 작곡한 음악으로는 여민락, 백성과 더불어 즐겁다라는 그런 제목의 여민락이라는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정간보라는 악보를 발명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내려가면 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괴범이 편찬되는데 이 악학괴범은 음악뿐만 아니라 악기, 무용, 의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악 백과사전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그런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음악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는 이제 점심 먹고 와서 근대 태동기 정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따 봅시다.